저 당뇨병 환자들은 하루 24시간 자신의 혈당 수치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평소에 스스로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관리 수첩을 작성하여 식사, 운동, 질병, 스트레스에 따라 혈당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은 얼마나 자주 측정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 주 3일 이상 혈당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고, 아침 공복, 매 식사 전, 취침 전에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 매일 아침 식사 전 공복 상태, 매 식사 2시간 후, 취침 전에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특히 혈당이 높아지거나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는 추가로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운동 직전과 직후, 스트레스가 심할 때, 평소보다 과식했을 때, 저혈당 증상을 느낄 때, 2시간 이상 장거리 운전할 때 추가적으로 혈당 검사를 합니다. 몸이 아플 때는 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슐린 용량이 증량되었을 경우나 낮에 활동량이 많을 때는 새벽에 혈당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새벽 3시경 한 차례 더 혈당을 측정해야 합니다. 먼저 준비 물품을 확인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완전히 건조합니다. 혈당 측정기의 전원을 켠 후 시험지를 삽입합니다. 삐 소리와 함께 혈액 점적 표시가 나타나면 제대로 삽입된 것입니다. 체혈기에 바늘을 끼워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면 체혈침 깊이를 선택하는데 숫자가 클수록 바늘이 깊게 들어갑니다. 체혈 부위를 선택합니다. 손가락 가운데 부분은 통증이 심하므로 바깥쪽에서 체혈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혈할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고 충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체혈기 버튼을 눌러 체혈합니다. 시험지 끝에 혈액이 흡수되도록 혈액을 점적합니다. 혈액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고 억지로 짜내서는 안 됩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혈당관리 수첩에 기록합니다. 혈당관리 수첩의 작성 예시를 살펴보며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낮거나 높게 측정된 수치를 따로 표시해 둡니다. 하루 중 식사나 운동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기록합니다. 혈당 측정 횟수와 시간은 혈당 조절 상태에 따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혈당이란 당뇨병 환자가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혈액 속의 포도당 농도가 필요량보다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저혈당의 정의를 자세히 살펴보면 혈당이 70보다 낮고 창백함, 식은땀, 어지러움 등의 저혈당 증상이 나타나며 포도당 섭취 후에 이러한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혈당은 어떤 상황에 발생할까요?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았거나 공복에 술을 마신 경우, 끼니를 거르고 공복에 운동을 했거나 운동을 너무 많이 한 경우에 발생하며 당뇨병 약물을 많이 복용했거나 복용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낮아지면 우리 몸 곳곳에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고 가슴 두근거림, 배고픔, 어지러움, 손떨림, 심한 피로, 기분 나쁨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심한 저혈당이 지속될 경우 실신 또는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증상이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저혈당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우선 즉시 혈당 검사를 시행합니다.
혈당이 70 미만이면 즉시 단순 당질 15에서 20g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순 당질을 섭취했으면 15분간 휴식하고 다시 혈당을 측정합니다. 단순 당질 15에서 20g은 사탕 4알, 오렌지 주스 반컵, 탄산음료 반컵, 요구르트 한 병에 해당합니다. 이 음식들은 20분 안에 혈당을 45에서 65만큼 올려줍니다. 그러나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흡수 속도가 느려 혈당을 천천히 올리므로 저혈당 시 섭취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재측정해도 혈당이 낮다면 다시 단순 당질을 섭취해야 하고, 다행히 혈당이 80에서 130 수준으로 올라갔다면 다시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바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아니라면 우유 1컵, 비스킷 1~2개 등 추가 간식을 섭취합니다. 혈당이 54 미만이거나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저혈당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혈당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음식을 먹이면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세요. 당뇨병 환자 중 당뇨병을 오래 앓았거나 저혈당에 자주 노출된 분들은 혈당이 떨어졌을 때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며 이를 저혈당 무감지증이라고 합니다. 증상을 느끼지 못하면 저혈당이 있어도 재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혈당 측정을 해야 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 합병증인 발궤양은 왜 생기는 걸까요?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감각이 둔해져서 상처가 나도 잘 느끼지 못하며 피부가 건조해져 갈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작은 상처가 생겨도 잘 낫지 않고 상처에 세균이 쉽게 침범합니다. 그 결과 작은 상처가 악화되어 발에 궤양이 발생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15%가 평생 한 번 이상 발궤양을 경험하며 그중 1에서 3% 정도는 다리 일부를 절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매우 작은 상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발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는 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합니다. 발과 발가락 사이를 매일 관찰하며 알지 못했던 상처, 물집, 발적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굳은 살 아래에 출혈이 발생하면 피부 조직이 파괴되어 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굳은 살이 있는 부위도 잘 관찰합니다. 둘째, 보습 크림과 로션을 발라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합니다. 건조해진 피부가 갈라지면 그 사이로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가락 사이의 피부는 습해지기 쉬우므로 발가락 사이에는 보습 크림을 바르지 않습니다. 셋째, 발톱은 일자로 넉넉히 자릅니다. 너무 짧거나 길지 않게 일자로 자르고 가장자리 날카로운 부분은 손톱줄로 갈아줍니다. 네 번째, 외출 시에는 항상 양말을 신어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다섯 번째, 하이힐이나 꽉 조이는 신발은 피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상처나 압력을 잘 느끼지 못해 상처가 생기기 쉽고 발견도 늦어집니다. 여섯째,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감각이 저하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기장판, 찜질팩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있거나 발톱이 살을 파고드는 곳이 있는 경우, 발이나 발의 상처에 열감이 있는 경우, 못이나 핀 등으로 찔린 상처가 있는 경우, 발가락이나 발의 색이 푸르스름하게 변한 곳이 있거나 발가락이나 발의 가장자리가 빨갛고 아픈 경우, 발바닥, 발등, 발가락 사이의 피부에 갈라진 곳이 있는 경우, 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땡땡한 느낌 등 이상 감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담당 의사에게 발의 상태를 설명하고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이 조절뿐만 아니라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체중이 감소하여 심뇌혈관 질환 등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한 운동 방법을 살펴볼까요? 운동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유산소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고 근력 운동은 장기적으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의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일주일에 150분 이상이 적절하고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2회 이상 시행합니다. 운동 시간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좋습니다. 대부분 저녁 식사량이 많기 때문에 저녁 식사 후 운동을 추천합니다. 다만 새벽 공복 시의 운동은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등에 땀이 조금 나고 약간 힘든 정도 강도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먼저 편한 복장과 신발을 착용하고 가급적 매일 운동을 합니다. 운동 전후 혈당을 확인하고 운동 전 혈당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혈당을 조절한 후 운동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당에 대비하여 주스, 사탕, 과자 등 간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온이 너무 낮고 높을 때는 운동을 하지 않는 편이 낫고, 마지막으로 운동을 마치고 나면 발에 상처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서 발궤양 합병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운동 전에는 먼저 혈당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운동 전 혈당 수치에 따라서 간식을 먹거나 또는 운동을 미루고 혈당 관리를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전 혈당이 70에서 99 사이인 경우 간식을 먹고 난 후에 운동을 해야 하고, 100에서 150 사이인 경우에는 일단 운동을 하고 운동이 끝난 후 혈당을 측정하여 간식이 필요할지 결정합니다. 만일 운동 전 혈당이 250 이상이라면 운동을 미루고 우선적으로 혈당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혈압이 조절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혈당 조절을 위해서는 식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나 식사량이 불규칙하면 혈당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에 함유된 식이섬유소는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방해하여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음식은 가급적 싱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한 소금 섭취는 몸의 수분을 끌어들여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넷째, 지방을 적절하게 섭취하며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음식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등의 음식에 함유된 불포화 지방산을 대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단순당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당은 꿀, 설탕, 사탕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빨라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영양소가 없는 고열량일 뿐만 아니라 술과 함께 먹는 안주들이 열량이 매우 높습니다. 간식은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당뇨병 환자의 간식 먹는 요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단순 당질 성분이 많은 탄산음료나 과자, 사탕, 초코, 딸기, 바나나 우유, 빵 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커피를 드실 경우 블랙커피 또는 저지방 우유를 넣어 마십니다. 믹스커피나 우유가 들어간 라떼는 높은 당과 포화지방을 포함하고 있어 당뇨병 환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셋째, 우유나 유제품은 저지방 또는 무지방으로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일은 한 번에 소량씩 하루에 한두 번 섭취합니다. 과일은 식이섬유소와 항산화제가 풍부해 심뇌혈관 질환 합병증 발생 위험을 낮춰주지만 과일 속 당분이 혈당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량씩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한 번에 1교환 단위씩 먹는 것이 좋습니다. 1교환 단위는 50kcal이고 귤 1개, 바나나 반 개, 딸기 7개 정도의 양입니다. 1교환 단위에 해당하는 과일의 양을 확인해 보세요. 인슐린은 어떻게 주사해야 할까요? 인슐린은 일반적으로 식사 직전에 주사합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이나 초속효성 인슐린이 포함된 혼합형 인슐린은 주사 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입 후 15분 이내에 식사해야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신경이나 혈관이 작고 피하지방이 풍부한 복부, 팔, 허벅지 같은 부위에 주사해야 합니다. 복부에 주사하는 경우 배꼽 5cm 주변은 혈관이 많이 분포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주사한 부위와 1에서 2cm 간격을 두고 주사해야 하는데요. 한 위치에 반복적으로 인슐린을 주사하면 지방이 쌓여 지방 비대증이 발생하고 다시 이 부위에 인슐린을 주사하면 인슐린 흡수가 잘 안 되어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에 한 달 정도의 영역을 정해두고 주사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준비합니다. 인슐린의 양은 충분한지 혹시 부유물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혼합형 인슐린인 경우 인슐린 펜을 손바닥 위에 놓고 10회 정도 굴려 잘 섞어줍니다. 인슐린 펜의 끝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합니다. 종이 덮개를 제거한 주사 바늘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끼우고 뚜껑을 벗깁니다. 다이얼을 2단 위에 맞추고 인슐린 펜을 바늘이 위로 가게 세운 뒤 손가락으로 두드려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합니다. 인슐린 주입 버튼을 눌러 주사 끝에 약물이 맺히도록 합니다. 주사 끝에 약물이 맺히는 것을 확인한 후 주사할 인슐린 용량에 맞춰 다이얼을 돌립니다. 알코올 솜으로 주사할 부위를 닦은 후 완전히 마르도록 기다립니다. 주사를 재빨리 찌른 다음 버튼을 천천히 끝까지 눌러주고 약물이 완전히 주사되도록 10초 정도 기다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4에서 6mm 바늘로 사용 시 피부에 90도 각도로 주사하고 8mm 이상의 바늘로 팔, 다리나 살이 없는 복부에 사용 시 피부를 집어 올려 45도 각도로 주사합니다. 바늘을 빼고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가볍게 5초 정도 눌러줍니다. 인슐린 흡수가 빨라지므로 주사 부위는 문지르지 않습니다. 인슐린 주사가 끝나면 인슐린 바늘 뚜껑을 끼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바늘을 제거합니다. 주사 바늘과 알코올 솜은 뚜껑이 있는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사용한 인슐린은 뚜껑을 씌워 실온 15에서 20도에 보관하며 사용합니다. 단, 개봉하지 않은 새 인슐린은 2에서 8도에서 냉장 보관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적절한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치료의 주된 목적은 혈당 조절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관리하면서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공복 시 혈당을 70에서 130으로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혈당 조절 목표는 나이, 유병기간, 만성질환 유무 등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당뇨병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만으로 당뇨병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 경구용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 주사와 같은 약물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환자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처방받아야 합니다. 먼저 입으로 복용하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약물의 종류별로 다양한 기전을 통해 혈당을 낮춰줍니다. 바이구아나이드계의 약물은 간에서 포도당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 근육, 지방 조직에서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돕습니다. 티아졸리딘디온계는 지방세포와 근육세포가 인슐린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인슐린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SGLT2 억제제는 소변으로 더 많은 포도당이 배출되게 합니다. 설폰 요소제와 메글리티나이드계 약물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도록 합니다. 알파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는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하여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며 DPP-4 억제제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키고 음식물이 소화되어 흡수되는 속도를 낮춰 혈당 상승 속도를 떨어뜨립니다.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복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용량만큼 복용하세요. 복용 시간이나 약물의 용량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혈당이 높아지거나 저혈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물과 함께 복용하고 음료수와 함께 복용하지 마세요. 셋째, 약물 처방이 변경되었다면 혈당을 더 자주 측정해 주세요. 처방 변경 직후 3일 동안은 하루 3, 4회 혈당 측정을 권장합니다. 넷째, 다른 질환으로 약을 처방받을 때에는 담당 의사에게 반드시 당뇨약 복용 중임을 알려주세요. 일반 의약품을 마음대로 구입하거나 복용해서는 안 되며 각종 검사 및 수술 시에도 약물 복용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른 치료법으로 인슐린 주사요법이 있습니다. 흔히들 인슐린 주사는 당뇨병 말기에 처방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맞는 이야기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제2형 당뇨병 초기라도 일찍 주사 치료를 시작하면 췌장이 쉴 여유를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도 잘 되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작용 시작 시간, 최대 효과 시간, 지속 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속효성 인슐린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최대 효과가 나타나고 6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중간형 인슐린은 6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최대의 효과를 보이고 그 효과는 10시간에서 16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외에도 15분 이내에 빠르게 작용이 시작되는 초속효성 인슐린, 24시간 동안 고르게 작용하는 지속형 인슐린, 그리고 서로 다른 인슐린이 섞여 있는 혼합형 인슐린이 있습니다. 당뇨병은 정기적인 검진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습니다. 매년 받아야 하는 검사에는 혈액검사와 신경, 안저, 신장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혈액검사를 통해 간기능, 케톤산증 여부를 점검합니다. 신경검사로 당뇨병으로 인한 신경 손상 여부를, 안저검사를 통해 망막과 시신경 상태를 살필 수 있고
소변 검사로 당뇨병성 신증 등 신장 기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 검사들은 정기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점에 시행하게 됩니다. 정기검진 주기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무엇일까요? 당뇨병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조절할 수 없는 유전적 요인과 조절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요인에는 유전, 과거력, 나이가 있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의 영향이 큰 질환입니다. 부모 모두 당뇨병인 경우 50% 이상에서 당뇨병이 발병하고 부모 중 한 분만 당뇨병인 경우 15% 이상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당뇨병인 경우 당뇨병 발병 확률이 30%를 넘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45세 이후에 많이 발병하게 됩니다. 조절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은 생활 습관과 다른 질환이나 임신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만, 과식, 운동 부족, 흡연, 과음, 스트레스와 같은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은 당뇨병 발병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이나 이상 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 질환과 스테로이드, 항정신성 약물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임신도 당뇨병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환경적 요인이 더해질 때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당뇨병을 이미 진단받으셨다면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여 합병증 발생을 막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집에서 측정한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당뇨병은 반드시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고 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 4가지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복혈당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이란 8시간 이상 금식을 하고 측정한 혈당 수치를 말하며 공복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당뇨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당화혈색소 검사 결과가 6.5 이상인 경우에도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당화혈색소란 무엇일까요? 적혈구 내에는 혈색소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혈색소에 포도당이 일부 결합한 것을 당화혈색소라고 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더 많은 포도당이 결합하게 됩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로 지난 2, 3개월의 평균 혈당을 알 수 있고 식사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공복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경구 당부하 검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구 당부하 검사란 포도당 용액을 복용한 다음 시간대별로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포도당 복용 2시간 후 혈당이 200 이상이라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경구 당부하 검사 결과가 기준보다 높다고 해서 바로 당뇨병으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날 한 차례 더 검사를 해서 2번 모두 수치가 높으면 당뇨병으로 진단하게 되고 또는 같은 날 검사를 하여 2가지 이상의 검사 결과가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의 증상과 무작위 혈당 수치로 진단하기도 합니다. 무작위 혈당이란 식사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측정한 혈당 수치를 말하며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은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 분의 무작위 혈당이 200 이상이라면
단 한 번의 검사로 당뇨병을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당뇨병 전 단계란 혈당 수치가 당뇨병 진단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정상보다는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내당능 장애와 공복 혈당 장애로 구분되는데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 이상이고 200 미만인 경우에는 내당능 장애, 공복 혈당이 100 이상 126 미만인 경우를 공복 혈당 장애라고 부릅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식사 조절, 운동, 체중 감량 등 생활 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당뇨병 진행을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몸은 섭취한 음식물 중 일부를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액 속으로 보냅니다. 혈액 속을 떠돌아다니던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이동하여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반드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충분히 분비되더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2019년 기준 11.8%로 만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2명이 당뇨병 환자인 셈입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당뇨병 유병률은 60대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크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의 양이 극히 적거나 아예 만들어내지 못하여 발생하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1형 당뇨병을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2형 당뇨병을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대부분은 2형 당뇨병에 해당합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양이 부족한 경우로 인슐린 주사가 필수적인 반면, 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먼저 시행하고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을 복용하거나 인슐린 주사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어느 정도 진행되면 갈증을 심하게 느끼며 물을 많이 마시거나 소변량이 많아지고 허기를 느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다음, 다뇨, 다식, 3다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외에도 사람에 따라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체중 감소, 피로감, 시야 흐림, 식곤증, 구내염, 손발 저림, 가려움, 상처 치유가 잘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뇨병이 있어도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진행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뇨병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당뇨병은 어떤 합병증을 일으킬까요? 당뇨병을 잘 관리하지 못해 혈당이 높게 지속되면 혈관에 염증 반응이 생겨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혈관이 지나는 신체의 모든 부위에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이나 뇌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혈당 관리가 필요합니다.